27살, 총망받던 육군사관학교 경제학 교관이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사형을 구형받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0년 20일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그가 가족에게 쓴 편지들이 훗날 대한민국 현대 산문 문학의 고전으로 불리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할 책은 신영복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입니다. 신영복은 1941년 경상남도 밀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숙명여자대학교 강사를 거쳐 육군사관학교 경제학 교관으로 재직하던 1968년 그의 삶은 완전히 방향을 바꿉니다. 이른바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된 것입니다. 중앙정보부는 이 사건을 북한의 지령을 받은 대규모 지하조직 사건으로 발표했고 관련자 158명이 검거되었습니다.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던 김종태, 김진락, 이문규는 사형이 집행되었고 신영복을 포함한 5명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군법회의 1심과 2심에서는 사형이 선고되었다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 지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신영복 본인은 출소 이후 여러 인터뷰에서 통일혁명당이라는 조직명이나 북한과의 연계 사실을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야 처음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학생운동 조직화 과정에 관여했을 뿐 조직의 최상부 구조나 대북 연계는 알지 못했다는 것이 그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반면 그를 비판하는 쪽에서는 신영복이 조직의 학생지도책으로서 핵심적 역할을 맡았으며 이후에도 자신의 사상적 입장을 명확히 전형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습니다. 실제로 그는 복역 중이던 1970년 안양교도소에서 전형서에 서명했지만 훗날 한 인터뷰에서 지금 다시 그때가 되더라도 전형서를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 말했고, 이는 전형이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라 가석방을 위한 형식적 절차였다는 해석과 반대로 사상 전형을 부인한 것이라는 비판을 동시에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도 진보와 보수 진영 사이에서 첨예하게 엇갈리는 평가로 남아있으며 그의 생애를 이야기할 때 피해갈 수 없는 대목입니다. 무기수가 된 신영복은 남한산성 육군교도소를 시작으로 안양, 대전, 전주교도소를 거치며 20년 20일을 복역합니다. 1.5평 남짓한 독방에서 그는 매일 자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소통수단인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에게, 형수에게, 계수에게, 조카들에게. 사색은 한 인간이 자신의 처지를 견디기 위한 방편이자 동시에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다시 들여다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을 단순한 형벌의 공간이 아니라 밑바닥 인생들과 부대끼며 인간과 관계를 배우는 학교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엘리트 사상범이었던 그가 감옥 안에서 만난 것은 이념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노인 목수, 좀도둑, 비전향 장기수, 살인범, 이들과 한 방에서 부대끼며 그는 이른바 관계론이라는 자신만의 사유 체계를 다듬어 나갑니다. 1988년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신영복은 20년 만에 감옥을 나섭니다. 마침 그해 5월 창간된 평화신문에 그의 옥중 편지 일부가 먼저 소개되었고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출소 직전 그동안 가족들이 보관해온 편지들을 묶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 세상에 나옵니다. 원래 8월 출간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가석방 심사에 영향을 줄 것을 염려한 가족들의 요청으로 출간 시기가 9월로 미뤄졌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 책이 나온 1988년이라는 시점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1987년 6월 항쟁을 거쳐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하고 그러나 민주 진영의 분열로 정권 교체에 실패하면서 사회 전체가 시위와 분노, 회한이 뒤섞여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 혼란한 시대의 감옥 안에서 20년을 견뎌낸 한 지식인이 원망도 분노도 아닌 담담하고 성찰적인 언어로 삶과 인간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 등장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책에서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근본적인 물음, 즉 나는 왜 이 길을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다고 회고합니다. 신영복 선생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 실린 여름, 징역은 여름철 징역이 겨울보다 고통스러운 이유를 역설적으로 다루며 곁에 있는 동료마저 열기덩어리로 증오하게 만드는 비극적 상황을 서술합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원망과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구조적 한계와 서로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 자체가 가장 큰 고통이라고 작가는 지적합니다. 겨울보다 여름 징역이 오히려 고통스럽다는 역설을 담은 문장으로 핵심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좁은 잠자리에서 옆 사람을 단지 37도의 열덩어리로만 느끼게 하는 여름 징역이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견디는 겨울철의 원시적 우정과 극명히 대조된다는 내용입니다. 물리적 결핍보다 인간관계의 균열이 더 큰 형벌이라는 통찰이 담겨 있어 지금도 가장 많이 회자되는 구절로 꼽힙니다. 문학평론가 김명희는 1988년 12월 여성신문 창간호 서평에서 이 책을 20년의 세월이 녹아내려 키워낸 반짝이는 사색의 기록이라 평하며 책의 모습을 한 삶의 초상이라 했습니다. 어느 익명의 독자평은 이 책을 공자의 논어를 읽는 맛에 파스칼이나 몽테뉴의 수상록에 견줄만한 글이라 평했습니다. 이 책은 이후 서울시 교육청 추천도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권장부서 백일선, 그리고 교보문고가 주관한 전문가 백인 선정, 1990년대에 책 100선에 이름을 올리며 한 시대의 고전으로 자리 잡습니다. 물론 이러한 평가가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 책과 저자에 대한 찬사가 신영복의 이력, 즉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력을 지나치게 미화한다고 비판해왔습니다. 그가 간첩 조직에 연루되었던 인물이라는 사실이 인문학자라는 포장 아래 가려졌다는 것이 이들의 핵심 주장입니다. 이러한 논쟁은 신영복 사후에도 계속됩니다. 2016년 그가 별세했을 때 정치권 인사들의 추모가 이어지는 한편 그의 서체가 새겨진 정부 기관 현판이나 국정원 원운석을 둘러싸고도 정치적 공방이 반복되었습니다. 한 인물과 그의 저작에 대한 평가가 이토록 오랫동안 상반되게 갈리는 사례는 한국 현대 출판사에서도 흔치 않은 일입니다. 출소 이드메인 1989년부터 신영복은 성공회대학교에서 정치경제학, 한국사상사, 동양철학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과 함께 사면 복권되었고 이후 정식 교수로 임용되어 2006년 정년 퇴임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도 석좌 교수로서 강단에 섰습니다. 이 시기 그는 나무야 마무야, 더불어숲, 강해, 나의 동양고전독법, 담론 등을 잇따라 펴내며 감옥에서 벼려낸 사유를 대중과 나누는 저술가이자 교육자로 두 번째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를 세 시기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구속되기 전까지의 27년, 감옥에서 보낸 20년, 그리고 출소 후 세상을 떠나기까지의 시간. 감옥의 20년은 그에게 상실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후의 삶을 떠받친 사유의 토대였습니다. 2016년 1월 15일 신영복은 향년 75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문장들은 지금도 회자됩니다. 함께 맞는 비,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라는 말처럼 말입니다. 한 인간이 20년이라는 시간,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한 채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신영복의 답은 자신을 파괴하는 대신 끝없이 성찰하고 자신을 가둔 세계보다 더 넓은 사유의 지평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유의 결과물이 바로 오늘날까지 읽히는 이 책입니다. 여러분은 신영복과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인간의 사상적 과오와 그가 남긴 문학적 사상적 유산은 별개로 평가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함께 봐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